이상민 선생님. 그 트리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트리어의 칼 막스 생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게 아주 뭐 돌집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상당히 칼 막스는 부르주아 집안의 그 아버지도 아마 유대인 피도 있고 그래서 잘 사는 그런 층이었고 그거를 지금 사회민주당이 특히 이제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이 이제 소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제가 68년에 독일에 갔었는데 이제 기독교 장학금으로 갔다 그다음에 그 2년 만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사회민주당 장학금을 신청을 했어요. 한참 기다렸는데 이제 그 심사하는 그 컨퍼런스를 이제 모아놓고 다 이제 학생들 보는 그걸 칼 막스 하우스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저 한 20명이 자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그 안에 그래서 숙소처럼 돼 있고 그 컨퍼런스를 자그맣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칼 막스 하우스가 됐어요. 그 저 생가가 또 거기도 아카이브도 또 상당히 잘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70년에 거기 가서 이제 한 3박 4일 지나면서 독일 친구들하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 하버마스 제자들하고도 같이 논쟁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지금껏 그 관광지로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또 되게 독일 와서 이제 이런 그 진보적인 학자는 거기를 한번 가 봅니다. 거기에 또 이제 그 로마 시대 때부터 해서 가장 오래된 도시거든요. 트리어가. 그래서 그때 로마 시대의 성이 그대로 쌓여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그 성지로서 이제 그런 그 참배하는 곳으로서 이제 칼 막스 하우스는 아직도 유효한데 지금 그 정통 마크스주의라고 하는 그 마크스 레닌주의 우리가 이해하는 사적 유물론을 토대로 한 이제 그 이론과 주장들은 이제 거의 타당성을 잃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90년대 이후에 동유럽의 그 소비에트 마크시즘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실천해 가려던 70년이나 지속되어 왔던 그 체제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유효성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결국은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는 이론 아닙니까? 너희는 그런데 붕괴하지 않거든. 또 그게 법칙이라 그랬는데 법칙이 아니고 이제 예외가 많이 드러나니까 소련에서는 붕괴했지만은 또 뭐 중국이나 뭐 북한에서는 붕괴한 것처럼 됐지만은 다시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법칙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다 증명이 되었고. 또 이런 사회 변혁이라는 것이 반드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적인 혁명을 통해서만 변혁할 수 있느냐. 다른 가능성들도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논의가 되면서 정통 마크시즘의 그 이론과 이데올로기는 타당성을 상당히 많이 잃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부에서. 그 결국은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혁이 있지만 이제 봐라 뭐 경제 위기가 온다든가 뭐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이제 그런 논쟁 20년대 하다가 29년 30년에서 경제 위기가 오니까 다시 또 그 득세해가지고서 거기서 뭐 혁명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그 여러 번 또 그런 시도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곳에서도 아마 정통 마크시즘의 사상이 뿌리를 받기는 이제 어렵게 됐고 이제 사라졌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마크시즘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모순을 극복해서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그 개혁 세력이 있는 한에서는 아직도 마크스의 사상은 거의 토대와 같은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해석은 다르죠. 정통 마크시즘과 이제 그건 다르고 특히 이제 그 자유자본주의에서는 이제 계급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그 사회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잉여가치 축적과 모순이라는 것도 그대로 아직도 존속하고 있고 뭐 그 경제학적인 논쟁은 많이 있습니다만 노동자들의 해방을 위한 노동운동의 현장에서는 아직도 마크스주의는 거의 교과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 이후에 지금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투기 금융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파이낸셜 시스템으로 얼마 가니까
이런 버블 에코노미가 얼마까지 존속할 수 있겠느냐, 위기론을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체제 붕괴, 자본주의 체제의 하나의 그 무슨 붕괴와 재탄생 뭐 하는 그런 과정이 예측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다시금 원전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그 자본주의 그 경제 체제의 그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막스의 경고와 비판 이론은 특히 노동자들 착취 문제, 임금 착취보다는 금융 착취나 물가 상승을 통한 지금 토지 상승을 통한 착취라든가 제국주의적인 착취라든가 그 착취의 이론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제국주의 문제와 함께 이제 확대가 돼 가니까 이런 것을 더 발전시키고 개념화해야 된다는 이론은 아직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가 아직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선영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막시즘이 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타당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구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막시즘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지금 상실되었지만은 지금 현재도 중국은 그 막시즘 그걸 이념으로 정치적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저런 체제로 존재하는 한에서 그러니까 막시즘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기 좀 힘들 겁니다. 몇 번 거기 중국의 몇 대학을 철학과에 제가 최근에 다녀온 기억이 나는데 무슨 그 과목을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보니까 실러버스를 보니까 대체로 비슷한데 거의 3등분 돼 있더라고요. 아주 옛날에는 이제 막시즘 일변도로 쭉 이제 철학과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 3등분 된 것은 3분의 1은 자신들의 전통 철학, 유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로 이제 실러버스 짜놓고 3분의 1은 서구 철학을 집어넣는. 본 서구 철학은 다시 이제 유럽, 미국 다 합해가지고. 그리고 3분의 1은 막시즘으로 이렇게 이제 3등분 돼 있으면서 여전히 그 막시즘 연구하는 교수들도 한 3분의 1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제보고도 이 같은 이제 세미나 하면서 뭔가 새로운 그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상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당신들이 지금 최대 과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든 그 새 사상을 융합시켜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그런 내용 속에서도 막시즘의 이걸 지금 현재 이제 거의 이제 이걸 대체할 무엇인가를 지금 굉장히 모색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치적 이념 이렇게 우리가 논의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정치적 이념의 타당성을 논의할 때 어떤 졸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자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막시즘이 가지고 있던 그 위력이란 건 자인과 졸린이 한 덩어리가 돼서 거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은 지금 이제 적어도 과학적 차원에서의 그 여러 이론들은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지금 반증돼 나오니까 이제는 이제 그 당위 졸린적인 측면이 우세해서 남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무리 졸린적인 그런 당위 측면이 정치 이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 사실 세계의 기반이 붕괴되니까 그걸 유지해 나가기가 여전히 힘들다는 그런 이제 상황에 봉착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이삼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한 그 규범적 비판력이 있잖아요. 뭐 인간 소외 문제라든지 또 빈부의 지나친 격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판력은 졸린의 차원에서 여전히 어느 정도는
지금 확보돼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예. 아주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재미있는 생각이 드는 것이 중국 대학교에서 철학과 커리큘럼에 칼 막스 또는 막스 레닌주의가 3분의 1을 줄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체다. 전체였는데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전통 철학이 3분의 1,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최근에 이제 공자 부활 운동이 거의 바로 되는 거죠. 예. 국가 통합 이데올로기로서 그렇지. 칼 막스의 사상과 막시즘이 이제 쇠퇴하니까 뭔가 대체할 것을 갖다가 공자로 찾았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뭔가를 새로 찾아야 된다. 자, 이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유석 교수님이 보시기에 아까 이한근 선생님께서 중국이 저렇게 살아있는 한 아직도 이 소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나 공산주의 체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헌법에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저 살림살이도 괜찮고 전망이 있는 그런 나라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인데 저는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나 베트남이 지금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제 공산당이 주도하면서 이제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요즘 신문에 보면 북한도 결국 중국이나 월남 모델, 베트남 모델을 따르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 이 나라들은 일당 독재 그리고 시장 경제, 정치는 일당 독재 그리고 실제 사회는 이제 자본주의 이런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중국이 아까 이항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보니까요. 그거는 중국 정부가 일부러 그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학자들 뭐 훌륭한 학자들 중국에 많고 한국에 나와서 얘기할 때나 이제 개별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공부 상당히 많이 한 분들 아주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 잘한다고 하는데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다 모이는 그 학회에 제가 한번 갔습니다. 예, 학회에 갔는데 남경대학에서 하는데 하나같이 똑같이 발표하더라고요. 현대 중국의 사상, 또 현대 중국의 과제는 뭐냐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 다음에 전통 철학, 중국의 전통 철학, 그 다음에 현대 서양 철학,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 대동, 등소평, 뭐 지금으로 따지면 시진핑의 사상, 이 네 가지의 종합, 이게 지금 중국을 이끌고 있고 앞으로 중국 철학의 과제도 이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들으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게 아까 3인당 에버트 재단 말씀하셨는데 독일 사람은 그 특유의 그 고전 그 편집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히스토리시에 크리티시에 아우스갑에 만드는 거요. 굉장히 오랜 그 공을 들여서 그 만드는데 그 3인당이 이제 그거 하는 거 거의 이제 몇 번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나 뭐 하브마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일본에서 특히 뭐 돈도 보내주고 그 계속 해라. 그 메가라는 거 요새 책을 일본에서 찍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독일어 막생게스 게잠트 하우스가베인데 실제 일본 돈으로 일본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중국에 보니까 중국에서 그 전집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어판. 그러니까 옛날 에메베 또 메가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중국판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을 만들더라고요. 또 그 큰 국립대 남경대 북경대 이런 데는 마르크스 연구소도 만들어 놓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다 실제는 옛날 우리 저 국민윤리 이런 거 가리키고 연구해가지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악용했듯이 약간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 그러니까 뭐 사실 중국만 하더라도 자본주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주도 자본주의고 뭐 그런 시장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니까 잘 살게 되고 부유해지고 이런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활성화되면 이제 개인이 출연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개인들의 욕구가 서로 상이하다 보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여전히 이제 막스 레닌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막스 레닌주의이기는 하지만 현실 여건은 이미 변화해 버렸으니까 그 괴리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중국이 저런 체제로 갈 수 있을지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퀘스천 마크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 이진우 교수님께서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마르크스 여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제 정치적 이념이라는 게 좀 애매하고 광범위 아니죠. 예. 막스가 꿈꿨던 이제 소위 공산주의 정치학, 예. 이제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고 노동자 계급이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서 혁명을 통해서 과도기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간을 거쳐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자 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소위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게 이제 사실 학문적으로는 논의하고 토론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이 꼭 칼 막스에 의해서 발전된 것은 아니라 다양한 정치 이념들 그다음에 운동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소셜리즘이라는 이런 이념을 갖게 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산주의 그러면 바로 그냥 칼 막스를 연상하지만 이거를 좁게 보면은 좀 사회주의라는 정치 이념으로 볼 때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생산 활동이라든가 국가에서 축적되는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이냐, 이것을 전체 공동체의 공동선의 관점에서 관리하고 통제한다고 그런다면 어떤 형태로도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라는 이런 정치적 이념이 아무리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자기 수적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요구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서구만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사회적 시장 경제를 표방을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것 자체에 이미 앞에 사회주의적 요소가 들어온 거죠. 아니면 뭐 독일을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구의 발전된 국가들은 전부 복지 국가 모델을 갖고 있고 복지 국가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국가가 시장 질서에 개입을 해서 시장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주의적인 요소는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도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막스라는 특출난 사상가의 사상을 꼭 굳이 끄집어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막스가 지향하고 또 추구했던 아주 유토피아 형태의 공산주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요소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가 어떤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성찰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네. 그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점에서 방금 지적한 그런 점에서는 마르크스의 그 정신은 살아있다. 저 이렇게 봅니다. 아까 그 선생님들 말씀하시지 막스가 자본주의의 어떤 역동성이나 자본주의의 어떤 그 역사에 기여하는 점 그걸 적극 인정했으면서도 이게 조절되지 않고 시장 경제가 그냥 전면화되면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가 이거 누구보다도 잘 밝혔고 20세기의 모든 그 사회 개혁 운동이나 복지국가도 마찬가지고 그게 결국은 그런 부의 편중이라든가 또 뭐 제국주의 문제라든가 또 계급 간의 갈등이라든가 뭐 소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게 시도죠.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복지와 관련해서는 마르크스가 좀 독특한 입장이었습니다. 좀 도식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아주 근본적인 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복지만을 얘기하는 그런 거에 막스가 사실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렇죠. 그 제1 인터내셔널 그 무렵도 그랬고 막스가 활동하던 당시가 이제 비스마르크인데 어떤 점에서는 복지 제도를 도입한 게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
뭐 사회 정책이라는 말도 그때 생겼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이제 그 당시 그 신흥 부르주아 또 신흥 부르주아들이 이제 의회 민주주의 이런 걸 추구하는데 그거에 반대했거든요. 토지 귀족이 융커고, 그러니까 그 토지 귀족들 대자본가들하고 노동자 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비스마르크식의 그런 일종의 국가 사회주의의 어떤 그 오리진에 해당하는 건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을 어떻게 하면 이거 끌어들이느냐 해서 복지를 사실 거기서 시작했어요. 막스는 그때 그거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소위 생산관계 아주 이 근원적인 모순은 그대로 두고 그냥 조금 이렇게 사회적 성과만 좀 나눠 갖는, 영국의 차티스트들도 그렇게 좀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막스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어요. 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스가 굉장히 그 자본주의의 미래 이런 거 예측을 잘했다고 저는 보는데, 19세기 사람이고 그 한계로 20세기에 결정적인 두 가지, 자본주의가 이렇게 자기 수정을 하면서 계속 영속한다는 이걸 몰랐고, 복지국가가 20세기에 등장했잖아요. 복지국가. 그거는 막스가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예.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 모델을 발전시키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이렇게 수정을 통해서 완화하고 이런 덕이 예. 칼막스다. 예. 예. 칼막스가 자본주의 체제가 자기 모순에 의해서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예리하게 분석하고 사실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 이래 놓으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거꾸로 뭐 자기 충격적 예언을 뒤집어서 실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안 되려고 그런다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건 간에 하여튼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밖에 이제 없다 이런 거죠. 오히려 태제와 안티태제의 관계죠. 그렇죠.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모순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히려 변증법적으로 그런 게 나오니까 그건 뭐 인류 역사에서 항상 사상들이 상호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왔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 얘기도 뭐 하고 이제 그랬지만은 이제 그 막스주의는 이미 세계사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벌써 다 편재하는 것으로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이드나 막스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어느 진영이든 간에 벌써 많은 것을 흡수했고 또 받아들이고 우리의 그 세계사적인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앤다 부정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유물로서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뭐 메가 얘기 지금 나도 MF에는 다 사가 줬는데 이제 또 메가 나온다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는데 그걸 뭐 80몇 권으로 한다 아직 다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런 문헌 작업은 나올 겁니다. 몇 사람이 있더라도 이제 그렇고 아마 대학에서도 아마 강의가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항상 그건 고전으로서 우리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막스나 엥겔스, 뭐 프로이드를 없앨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존속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공헌으로 남아 있을 것이 이제 그 막스의 태제 중에서 결국 인류 그 산업 발전이나 문명의 평등한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려면은 완전한 자유자본주의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완전한 지금 자유자본주의를 실현하다가 많은 것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사실 생산수단의 공유화인데, 이제 이 생산수단의 공유화라고 하는 그 막스의 태제를 어디까지 이제 볼 것이냐,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그 논쟁들이 많이 심각하게 있는데, 아직도 이제 그 막스가 주장했던 사실 이게 좀 아직도 굉장히 논쟁거리인 그 문제인데 토지 공유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자본들은 사유화하더라도 토지만큼은 이건 공유화해야 된다. 이 토지마저 사유화해서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지금 1%의 사람들이 50%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해지니까 아파트 문제랑 지금 헬조선 문제가 나오고 주택 없는 젊은이들이 나오고 이런 건데, 이런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토지 공개념을 지금 도입하지 않아 가지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결국 이론적인 근거를 하면 그 생산수단의 공유하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토지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상속 문제가 나오고,
세금 문제가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항상 그 이데올로기의 한편에서 그런 그 작용을 하는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되고 논쟁되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이 사라지고 어떤 것이 남아 있느냐 하는 건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마르크시즘은 이미 벌써 우리의 몸속에까지 들어와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서 생활 세계 속에 어떤 그 평등의 이념이나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 역사의 발전을 그냥 프랑스 혁명부터 쳐온다 하더라도 자유는 이루었지만 이제 평등이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한 1830~40년대부터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마르크스만이 아니었죠. 초기 사회주의가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뭐 쌍시몽이나 뭐 프리에나 뭐 그런 얘기들이 다 지금 그 마르크스도 이제 1844년에 파리 가가지고 이제 그거 들으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라디컬한 이론이 나왔는데 그 흐름 속에 있는 사회주의는 마르크시즘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하나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뭐 그런 변형된 여러 가지 형태의 소셜 어떤 그런 인스티튜션이나 제도라는 거는 뭐 인류 문명 역사에서 없어지지 않는 하나의 귀중한 자원으로서 남아 있을 것이고 또 계속 발전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8년도에 독일 베를린에서 0~9년을 지냈거든요. 근데 2007년, 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초래됐잖아요. 리만 브라더스 뭐 파산하고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뭐 이럴 때였는데 재미있는 신문 기사가 실렸어요. 딱 보니까 이 세계 금융 위기가 막스 엥겔스 베르케 그러니까 막스 엥겔스 전집을 출간하는 출판사를 부도로부터 구했다 이러는 거예요. 도산 그러니까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출판사를 구했다. 그래 가지고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제가 가 있는 동안 한 1년 동안 칼 막스의 자본론이 베스트셀러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10위권. 참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칼 막스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자본주의를 정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비판한 사상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그 문제는 뭐 깊이 있게 논의하려면 너무나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거론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서는 뭐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모이신 분들이 다 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니까 혹시 철학자로서의 칼 막스 그러니까 뭐 이데올로기 창시자도 아니고 저널리스트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실패한 혁명가이잖아요. 사실 뭐 독일에서 혁명에 참여했다가 실패하고 영국으로 망명하고 뭐 이러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마르크스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철학자로서 칼 막스를 평가한다고 그런다면 뭐 여러 가지 또 뭐 차원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성찰했다는 점에서는 철학적으로 이 사람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 딱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